건강보고서, 회복을 위한 진실, 숫자의 환상을 넘어 몸의 소리를 듣다. 수신, 나의 사랑하는 언니 왕비님, 든든한 가장 제부님, 그리고 주말마다 식탁 앞에서 길을 묻는 모든 백성환자님들. 오늘 저는 우리가 걷고 있는 치유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오해의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혈당기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 숨겨진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습과 현대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이 영상 편지가 부디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건강을 찾아주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1. 17세기의 유물 강물이 넘쳐야만 홍수라 부르는가? 제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당뇨병 다이어비티즈, 멜리터스이라는 이름에는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의사 토머스 윌리스가 환자의 소변 맛을 보고 꿀처럼 달다고 기록하면서 이 병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당시에는 혈액 속의 사정을 알 길이 없었기에 소변으로 당이 흘러넘치고 개미가 꼬일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병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둑이 터져버린 결과를 묘사한 말일 뿐입니다. 소변에서 당이 검출된다는 것은 혈당이 이미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역치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댐이 무너져 마을이 물바다가 된 뒤에야 홍수가 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피 한 방울로 인슐린 수치를 확인하여 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 인슐린 저항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낡은 기준인 공복 혈당, 당뇨라는 이름에 갇혀 아직은 괜찮다며 안심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물, 혈당만 퍼낼 것이 아니라 댐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압력, 인슐린을 보아야 합니다. 미디어의 발명품 혈당 스파이크라는 달콤한 착각. 제부, 최근 방송과 유튜브에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마치 이 뾰족한 그래프만 평평하게 만들면 건강해질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 어디를 찾아봐도 혈당 스파이크라는 진단명은 없습니다. 이 용어의 기원은 일본의 아사히 방송 등이 제작한 건강 다큐멘터리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조어입니다. 이후 글루코스 가드니스 같은 서구의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차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용어가 당뇨병의 본질을 가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사히 방송이 어떤 내용을, 무엇을 위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을 10여 년 전에 주제로 다루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 방송이 다룬 것은 일본의 이마이 계열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연구의 목표를 관해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관해 리미션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본 뒤 이야기를 진행해 나아가겠습니다. 관해란 용어가 임상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 맥락은 정신의학, 정신과 쪽이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의학이 출발점 중 하나였고 이후 종양학과 면역질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뿌리입니다. 리미션은 라틴어 레미테레에서 왔고 의미는 느슨해지다, 물러나다, 잠시 물러가다입니다. 즉 처음부터 완전히 없어짐이 아니라 강도가 약해짐을 뜻했습니다. 이 개념이 의학에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분야가 바로 정신의학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 조울증, 주요 우울증 같은 질환은 지금처럼 약으로 고정 관리할 수 없었고 증상이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화동성 경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망상, 환청, 흥분, 우울이 가라앉아 사회생활이 가능해진 상태, 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 바로 리미션, 한국어로 관해입니다. 즉 정신의학에서 관해는 처음부터 병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증상이 물러난 시기를 뜻했습니다. 이 개념이 이후 어디로 갔느냐 하면 20세기 중반 이후 종양학, 암으로 이동합니다. 암 치료에서도 종양이 줄어들거나 검사에서 보이지 않거나 증상이 사라졌지만 완치라고 말하기에는 재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관해, 부분관해와 같은 표현이 정착했고 이 용법이 다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암, 자가면역질환,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 대사질환까지 관해라는 언어가 공통적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해라는 개념은 증상이 들쭉날쭉한 질환을 다루던 정신의학에서 먼저 필요해졌고 그 후 암과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해라는 말에는 처음부터 완치가 아니라 조용해진 상태, 관리가 유지되는 상태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뇨 대사질환 맥락에서 관해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사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정확한 사용입니다. 당뇨병을 예로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해란 혈당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고 약 없이도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전의 식사와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몸이 좋아진 이유를 계속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관해는 끝난 병이 아니라 잘 관리되어 잠들어 있는 병입니다. 다시 일본의 연구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가자면 이마이의 연구는 약을 바꾸지 않고도 환자가 따라할 수 있는 행동 규칙으로 식후 혈당과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연구의 대표 흐름은 2011년 장기 교육 중재 연구로 시작해 2013년에는 연속 혈당 측정으로 변동성과 피크를 더 정밀하게 보는 연구로 이어지고 2023년에도 먹는 속도가 빨라도 채소 먼저, 탄수화물 마지막이 유의미하게 식후 혈당과 인슐린을 낮춘다는 확장 연구가 나옵니다. 이 방향의 연구는 밥을 끊어라가 아니라 밥을 끊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손해를 줄여라라는 의료 커뮤니케이션과 잘 맞습니다. 특히 설폰유레아나 인슐린 사용자처럼 저혈당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에서 급격한 흡수 속도를 늦추는 전략은 위험을 줄이는 장치로도 이해됩니다. 다만 저혈당 위험이 낮고 관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집단에서 순서, 전략만 강조되면 탄수화물 총부하를 그대로 둔 채 그래프만 예쁘게 만든다는 형태로 관해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연구진이 기전을 몰랐다기보다 연구의 목표가 관해가 아니었고 대중 전달 과정에서 총량과 구성이 탈락하고 순서만 남아버릴 때 생기는 구조적 왜곡입니다. 또한 정책과 시장의 유인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실제로 쌀 과잉과 재고, 수급 안정 문제가 반복되어 왔고 정부가 소비 촉진을 시도했다는 정황은 공적 문서와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쌀 과잉과 정부 개입, 소비 촉진 언급이 등장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장기적으로 쌀 소비 감소와 정책 변화, 공급 조절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주식인 밥을 줄여라라는 메시지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저항이 크고 반대로 순서만 바꾸자는 메시지는 저항이 적습니다. 그 결과 순서 전략은 공중파 콘텐츠와 건강산업 그리고 보조제 마케팅과 결합하기 쉬운 언어가 됩니다. 한국의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환자 대상 권고 식단과 미국 당뇨병협회 ADA 플레이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 ADA가 사용하는 기본 구조는 단 하나입니다. 플레이트 메서드, 즉 접시 구성입니다. 이 접시에서 기본값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분이 없는 채소. 둘째, 단백질. 이 두 영역이 접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분, 즉 밥, 빵, 파스타, 감자, 스파게티는 주식이 아니라 선택 항목이며 접시의 일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즉 ADA에서의 기본 식사는 탄수화물 중 녹말 전분이 없는 응축된 포도당 우려가 적은 채소와 단백질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 ADA에서 전분은 있어도 되는 것이지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ADA의 탄수화물에 대한 태도는 매우 일관됩니다. 전분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며 혈당 반응을 보고 조절해야 하는 조절 대상이다. 매 끼니 매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ADA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추즈원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로테이트 번갈아 가며 선택하세요. 어저스트 조절하세요. 모니터 리스판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전부는 주식이 아니라 혈당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옵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뇨병협회 ADA 권고의 사실상 주식은 무엇인가요? ADA 권고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사실상 주식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전분이 없는 채소와 단백질. 이 조합은 혈관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하며 뇌와 필수 포도당 의존 조직에 필요한 4에서 5g의 혈당을 내부 생산으로 유지할 시간을 줍니다. 즉 ADA 식사의 기본값은 혈관을 쉬게 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식사 개념은 이와는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전통적 공식적 건강식 개념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밥이 주식, 밥은 매 끼니 기본, 간식은 별도, 간식은 밥과 무관한 추가. 그래서 실제 구조는 밥 때로는 면이나 빵으로 대체, 간식 그리고 간식이 됩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탄수화물의 종류가 아니라 노출 빈도입니다. 혈관은 하루 종일 포도당 처리 상태에 놓이게 되고 회복 시간이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DA 미국 당뇨병 협회 주식 개념 없음 기본값은 전분 없는 채소와 단백질 전분은 선택사항 대한민국 대한당뇨병학회 밥이 주식 매 끼니 필수 간식은 추가 자극 미국인의 주식이 빵이라고요? 과연 그런지는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뇨병 환자에게 미국 당뇨병협회는 빵, 간식을 외치지 않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ADA의 당뇨병 환자 식사는 혈관을 쉬게 하는 구조이고 한국 당뇨병학회의 당뇨병 환자 식사는 혈관을 계속 일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병태생리는 보편 법칙입니다. 혈관 안 포도당은 항상 극소량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미세혈관은 반복 자극에 의해 손상되며 뇌와 적혈구를 위해 포도당은 내부 생산으로도 충분히 유지됩니다. 이건 미국의 생리학도, 일본의 생리학도, 한국의 생리학도 아닙니다. 인류 생리학입니다. 차이는 정책이나 문화가 아니라 정보 전달의 프레임입니다. 미국 ADA가 특별히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식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전분을 선택사항으로 내려놓고 혈관 포도당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한국은 밥을 주식으로 전제한 채 같은 병태생리를 다른 언어로 포장해 전달해 왔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권을 가리는 정보가 아니라 선택권을 가능하게 하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포도당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는 사실, 뇌를 위해 내부 생산이 항상 작동한다는 사실, 전분 없는 식사가 병태생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알면 국민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본값으로 믿게 하느냐입니다. 주식은 밥이라는 믿음, 간식은 별개라는 믿음, 자주 먹어야 안전하다는 믿음, 이 믿음들이 병태생리와 충돌할 때 질병이 구조적으로 늘어납니다. 관해를 말하지 않는 환자 교육의 윤리적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관해는 거짓이 아닌데 왜 말하지 않을까요? 현대의학에서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에 관해 리미션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닙니다. 체중 감소, 탄수화물 노출 감소, 인슐린 부담 감소를 통해 혈당 정상화, 약물 중단 또는 최소화, 당화혈색소 정상 범위 유지는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에게서 실제로 관찰됩니다. 제부도 단 100일 만에 거의 2단계에 가까워져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관해는 모든 환자에게 보장되는 결과는 아니지만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선택지입니다. 윤리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환자에게 그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는 과연 정직한 의료일까요? 의료윤리의 기본 원칙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지요. 의료윤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자율성 존중입니다. 자율성은 단순히 결정은 환자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지의 존재를 명확히 설명하여 결과와 한계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해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교육은 환자에게서 다음을 박탈합니다. 나는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식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라는 선택. 관리 말고 회복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상상. 이는 설득의 문제 이전의 정보 비대칭의 문제입니다. 관해를 말하지 않는 쪽에서 흔히 나오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환자에게 과도한 희망을 주면 실망이 크다. 실패했을 때 자책이 심해진다. 그래서 관리 목표가 안전하다. 그러나 이 논리는 윤리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고 보장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실패 가능성 역시 함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감정 반응을 대신 결정해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순간 그건 보호가 아니라 후견주의 패터널리즘이 됩니다. 직역하면 아버지처럼 대신 판단해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환자를 가두는 방식에 수능도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수능도는 언제부터 문제적 개념이 되었는지도 살펴보죠. 수능도, 컴플라이언스는 원래 처방을 얼마나 잘 따르는가를 평가하는 행정적 연구적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이 단어는 점점 다음 의미로 변질됩니다. 지키기 쉬운 처방 이콜 좋은 처방, 지키기 어려운 처방 이콜 나쁜 처방.
실패 이콜 환자의 의지 문제. 이 구조가 고착되면 의료는 가능한 최선이 아니라 거부가 가장 적은 최소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수능도 논리가 보이지 않는 감금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환자가 못 지킬 거다라는 전제는 의외로 환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동합니다. 밥을 끊기 어렵다. 그러므로 밥은 유지하도록 합니다. 간식을 끊기 어렵다. 그러므로 조절만 강조합니다. 생활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니 약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환자는 한 번도 이렇게 질문받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어디까지 해볼 수 있습니까? 즉, 수능도 논리는 환자의 잠재적 결단 능력을 처음부터 부정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능도 담론이 실패의 책임을 조용히 환자에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환자가 안 지켰다고 합니다. 약이 늘어난다, 이 역시 생활 개선을 환자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합병증이 온다, 이것도 환자의 관리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관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았고 탄수화물, 응축 포도당이 함유된 녹말 전분을 주식으로 한 식단으로 인한 포도당 총노출의 문제를 숨겼고 구조적 식탁 변화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실패는 환자의 실패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입니다. 관해를 말하지 않음과 수능도를 앞세움은 서로 독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함께 작동해 하나의 구조를 만듭니다. 관해를 말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현 상태의 관리에 머물게 됩니다. 목표가 관리가 되면 급진적 변화는 배제됩니다. 급진적 변화가 배제되면 수능도가 기준이 됩니다. 수능도가 기준이 되면 환자는 현 상태에 고정됩니다. 이 구조에서 환자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윤리적으로 더 정직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윤리적 대안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가 관해됩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약을 당장 끊으세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은 필요합니다. 관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조건과 한계, 관리와 관해 사이의 차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 네 가지만 전달해도 교육의 윤리는 달라집니다. 이 분석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학이 어디까지 정직해야 하는가를 묻는 윤리적 질문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포도당의 법칙. 제부, 우리가 먹은 밥과 빵 속의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채소를 먼저 먹거나 식초를 마셔서 흡수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그 포도당이 공중으로 증발할까요? 아닙니다. 한번 몸에 들어온 포도당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만 완만해질 뿐 결국 그 총량은 모두 흡수되어 우리 몸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천천히 들어온다고 해서 당뇨병의 원인이었던 과다한 포도당이 갑자기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축적, 식후 고혈당을 막았다고 안심하는 사이 우리 몸은 그 들어온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조용히 인슐린을 분비하고 남은 에너지를 내장 지방과 간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겉보기엔 잔잔한 호수 같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지방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와인을 권하는 것과도 같은 모순.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사 기능이 고장난 환자에게 곡물, 응축된 포도당을 권하는 것은 마치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소주는 독하니 대신 몸에 좋은 유기농 와인을 드세요 라고 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해독하지 못하는 간에게 술은 종류를 불문하고 해롭듯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하는 세포에게 곡물은 현미든 통밀이든 그저 부담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껍질이 있다고 해서 색깔이 거무튀튀하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몸속에서 분해되어 세포를 공격하는 당분이 됩니다. E형 당뇨 환자에게 곡물은 건강식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야 할 과잉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비법이라는 이름의 위로 식초와 땅콩 버터의 허상. 식초를 마셔라. 거꾸로 식사하라. 땅콩 버터를 먹어라. 이런 방법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밥과 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달콤한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입니다. 방 안에 쓰레기, 과잉 포도당이 들어왔는데 빗자루로 쓸어 카펫 밑에 숨긴다고 해서 방이 깨끗해질까요? 눈에 보이는 혈당 그래프만 잠재울 뿐 우리 몸은 여전히 그 쓰레기를 치우느라 췌장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면, 당뇨병 환자나 대사질환자가 밥 대신 먹어도 되는 빵은 없습니다. 라면에 야채를 넣고 버섯을 넣고 설사, 인삼을 넣은들 라면과 그 스프를 사용하는 한 물 건너온 글리포세이트를 품은 밀로 만든 라면의 응축 포도당과 스프에 든 씹히는 고기 맛과 버섯 그리고 소비자들이 후루룩 들이키는 그 기막힌 그 비법의 성분들은 결코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것을 광고하고 그로써 이익을 보는 이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남겨두기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상술일 뿐 병든 우리 몸을 살리는 길은 아닙니다. 부디 인체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뇌는 굶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뇌가 위험하다. 근육이 녹는다는 말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그렇게 허술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포도당 신생합성, 인류가 수만 년의 빙하기를 견딜 때 곡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뛰어난 지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의 간은 단백질과 지방을 재료로 뇌가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을 스스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외부에서 넣어주지 않아도 우리 몸의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뇌가 사랑하는 연료, 케톤도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포도당 공급이 끊기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 케톤이라는 청정 연료를 만듭니다. 뇌는 이 케톤을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이때 머리는 더 맑아지고 세포는 재생됩니다. 뇌가 멍해지는 것은 연료 부족이 아니라 오랫동안 길들여진 탄수화물에 대한 아쉬움, 금단 현상일 뿐입니다. 제부가 궁금해하던 혈압약과 부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부, 이제 제부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돌아옵니다. 혈당약 없이 당화혈색소 5.6%를 만든 것은 멋진 일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리 부종과 높은 아침 혈당.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짝, 아주 살짝 깊이 들어가 봅니다. 신장의 고충, 당뇨병의 어원과 나트륨의 역설로 시작합니다. 제부, 당뇨병 다이어비티즈라는 이름은 원래 신장이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못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사이펀 현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영양분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그런데 제부가 아직 끊지 못한 혈압약과 주말마다 찾아오는 인슐린 과잉, 일탈이 만나면 신장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인슐린의 명령,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은 신장, 세뇨관의 NH3와 ENNC 채널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이 채널들은 나트륨, 소디움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말고 다시 몸으로 빨아들여 라고 작동합니다. 혈압약의 딜레마. 제부가 드시는 혈압약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은
혈관을 억지로 넓혀 혈압을 낮춥니다. 결과가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혈관은 늘어났는데 인슐린 때문에 나트륨과 물은 배출되지 않고 갇혀버립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력을 따라 다리로 쏠려 심한 부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붓기를 빼려면 혈압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슐린 수치를 낮춰 신장이 스스로 나트륨을 배출하게 해야 합니다. 당뇨병 다이어비티즈의 어원으로서의 사이폰 현상을 출발점으로 정상 신장의 포도당 처리, 왜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혈압약과 인슐린 과잉이 만나 신장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기전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비티즈와 사이폰 현상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봅니다. 다이아비티스는 고대 그리스어 디아바이네인에서 유래했고 통과하다, 흘려보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고대 의사들은 환자의 몸을 물이 새는 사이폰처럼 보았고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을 보며 체중이 빠지는 상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후에 소변에서 단맛이 확인되면서 멜리터스, 꿀 같은 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이어비티즈 멜리터스, 즉 꿀이 사이폰처럼 빠져나가는 병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뇨병의 이름은 원래 혈당이 높다보다 신장이 포도당을 붙잡지 못해 소변으로 흘려보낸다는 관찰에서 출발했습니다. 신장은 왜 영양의 수문장이라 불리울까요? 정상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에 달하는 혈장을 역과합니다. 이때 포도당도 함께 역과되지만 근위세뇨관에서 거의 전량 재흡수됩니다. 이 재흡수의 핵심이 SGLT2와 SGLT1 같은 포도당과 나트륨 공동 수송체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혈당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역과된 포도당은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고 소변에는 포도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장은 귀한 것은 붙잡고 필요 없는 것만 흘려보내는 정교한 수문장입니다. 그럼 사이폰 현상은 언제 나타날까요? 사이폰 현상, 즉 포도당뇨는 혈당이 너무 높아 신장의 재흡수 한계를 넘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역과되는 포도당 양이 급증하고 수송체가 포화되며 그 결과 재흡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물도 함께 끌려나가고 이런 상태 속에서는 단뇨, 탈수, 체중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전적인 당뇨병의 사이폰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신장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만성적인 인슐린 과잉 상태에서는 신장이 포도당을 흘려보내는 대신 더 집요하게 붙잡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슐린은 단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니라 저장하라, 아껴라, 버리지 말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만성 고인슐린 상태에서는 SGLT2의 발현과 활성이 증가하고 신장은 더 낮은 혈당에서도 포도당을 재흡수하려 듭니다. 즉, 과거의 당뇨는 넘쳐서 새는 병이었다면 현대의 당뇨는 넘치는데도 붙잡는 병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의 만찬? 으로 인한 인슐린 과잉, 일탈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고탄수 식사, 고응축 포도당 식품들은 짧은 시간에 극단적인 인슐린 분비를 유도합니다. 이때 신장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포도당은 자주 많이 들어온다. 버리면 안 된다. 다음 폭주에 대비해 최대한 재흡수하라. 이 반복은 평일보다 주말이 더 위험한 이유이며
혈당 평균보다 변동성과 인슐린 파형이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이유입니다. 혈압약이 여기에 겹칠 때 사건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혈압약이라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뇨제 계열의 약물들은 체액을 감소시킵니다. RAAS가 활성화되고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합니다. 포도당 공동 재흡수 강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AAS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지금 혈액량과 나트륨과 압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부 베타차 단제에 대해서도 정리해 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인슐린 분비가 보상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국 고인슐린 상태가 고착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말에 인슐린 폭주가 반복되면 신장은 사이폰이 아니라 금고처럼 변합니다. 포도당을 소변으로 흘려보내기는커녕 더 강하게 붙잡고 그 부담을 세뇨관, 사구체, 미세혈관에 전가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이 바로 신장이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입니다. 현대의 많은 당뇨 전당뇨 환자에서 혈당은 높고 인슐린은 과잉인데 소변에는 포도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마지막까지 버티며 희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이름은 신장이 포도당을 흘려보내는 사이폰 현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성 인슐린 과잉과 잘못된 식습관, 일부 약물 환경이 결합하면 신장은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는 쪽으로 적응합니다. 그 결과 사이폰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는 신장 손상, 미세혈관병증, 신경병증으로 지불됩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이름과 현대 당뇨병의 실체가 어긋나게 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투석 환자가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투석 환자로 인해 매년 3조 원 이상의 직접 의료비와 20조 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의료 시스템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1위를 대만에 내주었지만 그 증가 추세가 맹렬해서 조만간 1위의 자리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예측입니다. 원인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투석의 주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부는 고혈압 약은 평생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 라는 정체 모를 이의 말을 듣거나 혹여라도 난 아직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 안심이다 라는 생각은 아예 꿈에서라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부가 질문하신 아침 혈당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1. 주말의 나비효과. 이것이 어쩌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일에 곡물과 가공, 정제식품 없는 식단을 잘 따르다가 주말에 밥 대신이라며 빵과 면 등의 곡물과 가공식품을 드시면 비워졌던 간의 포도당 창고에 글리코겐이 다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다시 비워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진정되는 데는 최소 3일이 걸립니다. 즉 주말 이틀의 일탈이 월, 화, 수요일의 아침 혈당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글리코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녹말 전분은 식물들이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탄수화물 저장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녹말, 즉 전분 스타치 형태로 저장합니다.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진 장기 저장용 탄수화물입니다. 전분은 물과 결합하지 않아 대량 저장이 가능하고 씨앗, 뿌리, 줄기 등에 축적됩니다. 이에 비해 동물은 전분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글리코겐은 고도로 분지된 포도당 중합체로 빠른 합성과 빠른 분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글리코겐의 저장 장소는 제한적입니다. 간, 혈당 유지 목적으로 간에 저장됩니다. 근육, 해당 근육의 에너지 사용 목적으로 각각의 근육에 저장됩니다. 동물은 글리코겐을 소량, 단기적으로만 저장하며 장기 에너지 저장은 지방으로 합니다. 이 차이는 생리적 필연입니다. 식물은 이동하지 않으므로 에너지를 대량 저장해야 합니다. 동물은 이동하고 즉각 반응해야 하므로 에너지를 빠르게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전분, 동물은 글리코겐이라는 서로 다른 저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동물, 특히 포유류에서 글리코겐은 에너지 비축물이 아니라 혈당과 생존을 위한 단기 완충 장치입니다. 따라서 저장 기준과 양은 매우 보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글리코겐의 저장 장소와 생리적 기준을 좀 더 살펴보자면 간의 글리코겐은 혈당 유지를 위해서만 저장합니다. 성인 인간 기준으로 보면 간의 무게는 대략 1.4에서 1.6kg 정도이며 이 중 글리코겐은 간 조직 무게의 약 5에서 10% 범위 내에서만 저장됩니다. 이를 절대량으로 환산하면 정상적인 최대 간 글리코겐 저장량은 대략 80에서 120g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고탄수화물, 특히 웅축 포도당의 형태, 식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인 곡물이나 구근류의 녹말이나 전분이 많이 함유된 식사 직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나 가능한 상한선에 가깝습니다. 금식이나 탄수화물, 곡물 외 구황작물 가공, 정제식품 등의 제한이 시작되면 간 글리코겐은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소진됩니다. 근육 글리코겐도 살펴봅니다. 근육 글리코겐은 혈당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근육 자체의 수축을 위한 연료입니다. 성인 인간의 골격근 전체 무게는 대략 25에서 30kg 정도이며 근육 내 글리코겐 농도는 근육 무게의 약 1에서 2% 수준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근육 전체에 저장되는 글리코겐 총량은 대략 300에서 500g 범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글리코겐은 전신이 공유하는 저장고가 아닙니다. 각 근육 섬유에 국소적으로 묶여있는 연료이며 혈액으로 방출될 수 없습니다. 즉, 간 글리코겐은 공공자산, 근육 글리코겐은 개별 근육의 사유재산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저장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동물이 전분처럼 대량 저장을 하지 않고 글리코겐을 소량만 저장하도록 설계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글리코겐은 수분을 함께 끌어당깁니다. 글리코겐 1g당 대략 3에서 4g의 물이 함께 결합됩니다. 만약 글리코겐을 수백, 수천 그램 저장한다면 체중 증가, 조직 부종, 장기 압박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혈관 안 포도당을 높게 유지하는 저장 전략은 혈관 내피와 뇌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많이 저장이 아니라
빨리 쓰고 필요하면 새로 만든다가 선택되었습니다. 저장이 부족할 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동물은 글리코겐이 줄어들면 즉시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간과 신장에서 당신생이 활성화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산과 케톤체가 공급되며 뇌는 점차 케톤 사용 비율을 높입니다. 즉, 글리코겐은 며칠치 비축 식량이 아니라 전환 시간을 벌어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포유류 전반에서 이 원칙은 거의 동일합니다. 육식동물은 글리코겐 저장량이 더 적고 당신생 의존도가 높습니다. 초식동물은 먹이 섭취 빈도가 높지만 역시 글리코겐을 대량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조류 역시 간과 근육에 제한된 글리코겐만을 저장합니다. 종이 달라도 글리코겐은 단기 저장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곡물과 구근류는 전분 녹말의 형태로 많은 양의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식재료를 몇 끼 식단에 넣으면 여러분의 간의 글리코겐 저장소는 그 저장량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처 간에 저장되지 못하는 포도당들이 혈관을 떠돌다가 혈중 혈당을 올리고 혈관의 혈당이 오르면 혈관이 손상되며 나머지 포도당은 인슐린 작용을 통해 지방으로 축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즉, 과도한 지방 축적이나 지방간의 원인이 과도한 곡물과 구근류의 포도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글리코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에 관한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시나리오 2. 만일 이런 현상이 적응형 포도당 절약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긍정적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말 일탈이 전혀 없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면 이는 제부의 몸이 지방, 케톤을 주 연료로 쓰면서 근육이 포도당을 굳이 가져다 쓰지 않고 뇌를 위해 남겨두는 생리적 적응 현상일 수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정상이라면 그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나리오 3. 숨은 탄수화물, 특히 포도당과 과당이 다량 함유된 밤, 늦은 식사를 했을 때입니다. 저녁 도시락에 알게 모르게 과일이나 뿌리채소가 늘었거나 저녁 식사 후 취침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 중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일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100일 공을 들인 후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일탈을 꿈꾼다면 호전 상황은 곧 역전되기 십상이죠.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부, 나의 왕비님, 그리고 환우님들, 백성님들, 우리는 지금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100년 넘게 우리를 속여온 거대한 거짓말과 싸우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와인을 권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뇨병 환자에게 밥, 빵면을 권하는 사회가 있는 것일까요? 이 모순된 세상에서 내 몸을 지키는 길은 오직 본질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100일간 제부가 보여준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말의 달콤한 유혹, 곡물과 그들을 주재료로 맛으로 무장한 가공 정제된 상품들을 끊어내고 신장이 스스로 소금물을 뱉어내게 하고 포도당은 재흡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그때 비로소 제부의 부종은 사라지고 혈압약 없는, 당뇨병약 없는 진짜 건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영상 편지가 우리 가족과 모든 환자분들의 식탁이 밥상이 아닌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찬 치유의 음식으로 차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득 제가 제부의 집에 머물던 마지막 날이 떠오르네요.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준과 현인의 가족회의. 제가 쓴 글을 각자 읽은 뒤 편하게 Q&A 질문과 답변을 하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가족회의? 뭐 드라마를 찍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건강을 주제로 한 세미나식 가족회의라니. 가족들이 조금 어색해했었던 모습도 벌써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전 그런 어색한 회의를 해야만 했었어요. 준이도 현이도 이미 성인이고 아빠의 당뇨병과 고혈압은 식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기에 가족들이 지혜를 모아 식단을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더 욕심을 내자면 병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가족들한테 건넸던 87페이지의 글들은 그야말로 날 것 초안 드래프트였기에 정제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족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는 심정으로 좀 더 정제된 버전으로 영상과 음성을 넣어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으니 단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가족 소원 높이 들어보세요. 아, 물 주기 시작이라고요? 그럼 역시 물 한 컵 마신 후 누가 기억하나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물 주기 마친 뒤 다시 집합.